그날 나는 전부터 친구와 약속했던 캠핑을 갔다. 우리 둘은 낚시를 좋아해서 주말에 학원 수업이 없을 때 둘이서 함께 낚시를 가곤 했다. 여기 꽤 괜찮은데? 여긴 어릴 때 아빠랑 왔던 곳이야. 큰 고기도 엄청 많아. 와, 기대된다.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우리 앞에 멈춰섰다. 너네 다른 지역에서 왔어? 아, 네, 낚시를 하러. 애송이들이 귀찮게 너네 동네로 썩 꺼져. 경찰은 그렇게 말하고는 가버렸다. 뭐야, 방금 경찰 맞지? 오, 참 이상한 경찰이네. 모처럼 캠핑을 왔는데 기분이 언짢았지만 낚시터에 도착하자마자 그 일은 까맣게 잊고 신나게 낚시를 즐겼다. 역시 블랙베스야. 힘이 엄청 좋은데? 역시 낚시가 최고야. 오길 잘했다. 어느새 날이 어두워졌고 텐트로 돌아가서 밥을 먹기로 한 우리는 간단하게 캠핑 음식을 만들었다. 엄청 맛있다. 그렇지? 아빠가 전에 알려주셨어. 만드는 법도 간단해. 역시 아저씨라니까. 응, 강에 낚시를 하러 갔을 때는 막 낚은 생선으로 바로 회도 떠주셨어. 우리 아빠는 캠핑 싫어하는데. 다음에 같이 캠핑 갈래? 우리 아빠도 좋아하실 거야. 정말? 가고 싶어. 맛있는 밥을 먹으며 우리는 캠핑과 낚시 얘기나 일상 얘기를 즐겁게 나눴다. 아빠랑 캠핑을 자주 왔지만 친구랑 온 적은 처음이라서 마음이 들떴는지 잠이 오지 않았다. 왠지 수학여행에 온 듯한 기분을 느낀 걸지도 모른다. 잠도 안 오니까 좀 걸어서 주스라도 사올까? 근처에 자판기가 있더라. 내가 사줄 테니까 가자. 우리 둘은 텐트에서 나와서 근처의 자판기를 향해 걸어갔다. 근데 아까 낮에 본 경찰 짜증나지 않았냐? 맞아, 경찰관이니까 괜히 심기를 거스를 수도 없고. 그러게, 이제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 친구랑 수다를 떨며 걷다가 자판기를 발견했다. 여기 있다. 넌 뭐 마실래? 난 콜라 마실래. 고요한 밤, 우리는 자판기 앞에서 사이좋게 떠들었다. 그러자 차 한 대가 우리를 향해 다가왔다. 야, 저 경찰차 설마. 그러자 나도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슬프게도 그 예감은 적중했다. 거기 학생들, 지금 담배 사려고 했지?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이 자판기에서 주스를 사려고 한 건데. 뭐? 이게 어디서 뻔한 변명이야? 그 옆에 있는 담배를 사려던 거잖아. 자, 경찰서로 가자. 그래,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너네 학교에도 말해야지. 잠깐만요, 저희는 아무것도. 시끄러, 이 자식아. 경찰한테 반항하려는 거냐? 우리는 오해인데도 부모님과 학교에 연락을 한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졌다. 특히 성적이 좋아서 명문대에 진학하려던 친구에게는 날벼락이었다. 그때는 담배를 살 때 민증 검사도 안 했던 시절이었다. 마치 조폭 같은 그 태도에 우리는 지레 겁을 먹었다. 그러자 경찰이 어쩔 수 없지. 그럼 특별히 용서해 줄 테니 무릎 꿇어봐. 머리도 조아리고. 무릎이요? 하지만 어렸던 우리는 험악한 태도의 경찰이 너무 무서웠다. 결국 서로의 얼굴을 보며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러자 경찰관들은 이거 봐. 너네 역시 담배 사려고 했던 거구나. 아니라고 해도 믿어주지 않았으면서 속에서 천불이 끓었다. 그러자 갑자기 누군가가 다가왔다. 그런 곳에서 뭐 하는 거야? 친구랑 내가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처음 보는 아저씨가 있었다. 아저씨 뭐야? 우리 바쁘니까 집 가서 잠이나 자지. 그 아저씨는 경찰의 말을 무시하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와 시선을 맞추며 이런 오밤중에 무릎 꿇을 만한 나쁜 짓을 한 거니? 아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경찰들이. 뭐라고? 이 자식들이? 너네 아까 담배 사려고 했잖아. 거기다 자기 잘못까지 인정한 주제에. 우리와 경찰의 대화를 듣고 있던 아저씨는 일단 지금 신분을 증명할 건 가지고 있니? 지금은 없어요. 저쪽에 저희 텐트가 있는데 잠깐 다녀오려고 해서 짐은 전부 텐트에 두고 왔어요. 주스 값은 가지고 왔어요. 친구 것도 사주려고 2,000원 정도.
우리는 가져온 돈을 아저씨에게 건네줬다. 자, 이 꼬맹이들은 고작 2,000원 가져왔어. 이걸로 담배를 어떻게 사? 여기는 2,000원으로 살 수 있는 담배도 없다고. 뭐? 어차피 돈을 더 숨겨뒀겠지? 아니에요. 나랑 친구는 곧바로 주머니를 전부 보여줬다. 확실히 돈은 이것뿐인데 정말 담배를 사려던 거 맞아? 애초에 이 꼬맹이들은 주스를 사러 왔다고 하지 않았나? 맞아요. 그 입 안 다물어? 그러길래 누가 오해 살 만한 행동을 하래? 어? 치, 가자. 경찰이 나와 친구에게 아무 사과 없이 자리를 뜨려고 하자 거기서 아직 가도 좋다고 한 적 없는데. 뭐야 아저씨, 우리한테 시비 거는 거야? 감히 경찰관한테?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눈에 뵈는 게 없구만. 이 경찰차를 보고도 저러다니. 당신들 여기 발령받은 지 얼마나 됐지? 반년 정도 됐다. 왜? 그게 뭔 상관이야? 뭐 구조 요청이라도 하게? 아니, 아는 사람을 좀 부르려고. 그리고 아저씨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뭐야 아저씨, 찌질하게 도와달라고 전화하는 거야? 두 경찰관은 아저씨를 비웃기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후 차 한 대가 다가왔고 그 사람을 보자마자 경찰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장님, 여긴 어떻게... 설마 저 아저씨가 부른 건가? 뭐 하는 거야? 이분은 전 경찰서장이라고. 네? 이 아저씨가요? 그래. 그 후 아저씨는 두 경찰관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을 서장에게 설명했다. 그러자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시민을 협박하다니 뭐 하는 짓이야 이 자식들아. 서장은 두 경찰관을 데리고 갔다. 그리고 남겨진 우리는 아저씨에게 감사합니다. 나는 그냥 전화만 한 건데 뭘. 많이 놀랐지? 대신 사과할게. 내가 주스도 사주마. 아저씨는 우리에게 주스를 사주고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우리는 텐트로 돌아와서 수다를 떨고 다음 날에 또 낚시를 한 뒤 집으로 돌아갔다. 그로부터 2년 후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리는 다시 그 마을을 찾았다. 또 그 경찰 만나는 거 아니야? 만나기는 싫지만 이제는 담배를 사도 상관없는 나이잖아. 20살이 된 우리는 담배를 피우진 않지만 떳떳이 담배를 살 수 있게 됐다. 친구와 길을 걸어가다가 그 자판기를 발견했다. 잠깐 자판기에 들렀더니 마침 주민 하나가 담배를 사려는지 담배 살 거니? 아니요. 그래? 2년 전에 여기서 경찰이 미성년자를 협박했다는데 서장한테 눈물 쏙 빠지게 혼나고 해고당했대. 경찰이 시민을 지키기는커녕 협박을 하다니 세상이 말세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무심코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그 경찰을 만날 일이 없다는 걸 알고 마음 편히 낚시를 즐겼다. 내 이름은 유정희, 45살. 2년 전 10수년을 함께한 남편이 이혼 얘기를 꺼냈다. 그건 첫째 딸이 막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의 일이었다. 2주 전부터 야근 때문에 늦게 퇴근할 거라던 남편이 웬일로 그날은 일찍 돌아왔다. 어머, 오늘은 일찍 왔네? 그렇게 말한 나에게 남편은 묘한 얼굴로 아니, 실은 할 얘기가 있어서. 애들은 어딨어? 라고 말했다. 지금 애들은 학원 가 있어서 조금만 기다리면 올 거야. 무슨 일인데? 그럼 애들 오기 전에 말해야 하니까 일단 이리 와서 앉아봐. 왠지 보통 일이 아니라고 예감한 나는 설거지를 멈추고 자리에 앉았다. 무슨 얘기인데? 내가 머뭇거리며 묻자 남편은 곧장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 이혼하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애들이 클 때까지 계속 참았어. 첫째도 중학생이 됐으니까 괜찮지? 참았다고? 어디서 피해자 코스프레야? 실은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애초에 그럴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 불륜녀가 불쌍하다. 내가 다 안타깝네. 남편은 결혼한 뒤 집안일과 시부모님을 전부 나한테 내팽겨 쳤던 사람이라 무례한까지는 아니지만 인격이 좋다고는 말할 수 없다. 갑자기 이혼 얘기를 꺼낸 건 미안하니까 재산 분할 없이 전 재산을 당신이랑 애들한테 줄게. 위자료 대신이라고 생각해. 아니, 자기가 뭔데 그걸 결정해? 무슨 낯짝으로?
전 재산 이래봤자 쥐꼬리만한 돈인데 그걸 누구 코에 붙여? 그리고 전부 다 남겨두고 내가 이 집을 떠날게 하고 남편이 말한 순간 아니 여긴 당신 집이잖아. 난 무심코 입을 열었다. 그래 너희한테 다 준다니까 받으면 되지. 그 말을 듣고 이성의 끈이 끊겼다. 내가 왜 이혼하는 마당에 당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애초에 당신이랑 멀어진 이유도 다 시부모 때문이잖아. 우리 같이 살자꾸나. 내가 집안일도 도와주면 너도 편하지 않겠니? 계속 이렇게 부탁해서 같이 살았더니 손 하나 까딱 안 하잖아. 불평만 늘어놓고 차라리 없는 게 훨씬 나았어. 뭐? 그래도 신혼 때는 우리 둘이 살았잖아. 한동안은 애인이랑 둘이서만 살고 싶다고. 뭐라는 거야 진짜. 어쨌든 우리는 이딴 집구석 나갈 거야. 뭐라고? 그럼 부모님은 어쩌고?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너도 같이 살아도 된다며. 내뱉은 말에 책임을 다하라고. 난생 처음으로 살인 충동이 들었다. 남편의 생각은 이랬다. 시부모가 손주를 그렇게 예뻐하는데 떨어뜨려 놓으면 불쌍하다. 애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잘 따르니까 자기가 나갈 테니 난 애들이랑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라. 그 집에서 다 같이 살면 집세랑 생활비도 아낄 수 있으니 재산 분할만 하면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테지. 아내가 애들이랑 부모랑 같이 살고 자기는 애인이랑 살면 만사 오케이라는 거다. 나는 애들 데리고 이 집을 나가서 셋이서 살 거야. 그건 안 돼. 그렇게 우리는 옥신각신 다퉜다. 남편은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았고 집을 나가면 재산은 땡전 한 푼 못 줘 하고 화를 펄펄 냈다. 그러자 때마침 아이들과 시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왔고 급히 가족회의를 하기로 했다. 시부모는 손주랑 집안일을 해줄 며느리가 남는다면 대찬성이었지만 아이들은 이혼은 충격이지만 아빠는 우리보다 사촌들을 더 예뻐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잖아. 누나 말이 맞아. 그리고 엄마를 괴롭힌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기 싫어 하고 내 편을 들어줬다. 이 말을 들은 시부모는 큰 충격에 빠졌고 특히 첫째는 남편이 가정을 저버리고 외도를 한 것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우리를 버리고 그 여자한테 간다니 이젠 아빠도 뭣도 아니야. 아빠 편을 드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최악이야. 같이 살기 싫어. 여태까지 남편은 나랑 시부모의 사이를 중재하기는커녕 아이들과의 약속을 깨는 게 일상다반사였다. 애들 참관 수업이나 운동회가 조카들과 겹치면 조카들을 우선하고 애들은 늘 찬밥 신세였다. 그런 남편을 보고 한 소리 하기는커녕 네가 그 모양이니까 우리 아들이 눈을 돌리지? 라고 애들 앞에서 나를 모욕했다. 시부모와의 오랜 갈등이 이 사태를 불러왔건만 네가 그렇게 나오면 법대로 할 테니 각오해. 남편과 시부모는 적반하장으로 선전포고를 했다. 바라던 바다. 그 후 변호사를 선임한 남편과 시부모는 지금 사과하면 받아주지. 뭐 이제 와서 사과해도 위자료는 한 푼도 안 줄 거고 애들 친권도 우리가 가져갈 거다. 하하하. 아주 의기양양했다. 한편 나는 그 사람들한테 승산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얼른 이 진흙탕 싸움을 끝내고 싶어서 변호사를 선임했다. 상대가 불리한 상황이라 식은 죽 먹기예요. 내 변호사는 웃으며 말했다. 상황을 파악한 남편 측 변호사는 재판을 하면 10중 8구 패소할 거라며 꽁무니를 뺐다고 한다. 남편은 변호사에게 이실직고하지 않았나 보다. 하지만 남편의 불륜 상대가 돈은 우리 둘이서 어떻게든 될 테니까 얼른 아내랑 헤어지고 나랑 같이 살자. 남편을 재촉해준 덕분에 금방 이혼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남편에게 불륜 위자료 3천만 원과 양육비 7천만 원 그리고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애초에 그럴 만한 돈도 없는 남편은 결국 불륜녀와 시부모랑 같이 살면서 그 청구액을 갚아나가기로 마무리 지었다. 그게 끔찍한 비극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그 사람들은 내가 청구한 위자료는 전부 남편의 몫인 줄 알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았다.
물론 불륜녀한테도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애초에 그 여자는 남편의 돈을 노린 거였고 남편의 연봉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나만 쫓아내면 자기가 전업주부 자리를 꿰찰 거라 생각해 빚까지 졌다고 한다. 참고로 나는 좋아서 전업주부가 된 게 아니다. 시부모와 함께 살게 되면서 집안일 때문에 일을 그만둔 것이다. 결국 이번 이혼으로 남편과 시부모가 얼마 없는 돈을 다 써버린 탓에 당연히 불륜녀의 위자료랑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없었고 결국 남편은 같이 일해서 갚자. 둘이서 힘내면 금방 갚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불륜녀는 얘기가 다르잖아. 전 부인은 전업주부였는데 왜 나만 일해야 하냐고. 나 일 시킬 거면 당신이랑 결혼 안 해. 당신같이 돈 없는 아저씨를 누가 상대하겠어? 착각도 유분수지. 결국 불륜녀는 화를 내며 시댁을 뛰쳐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남편은 힘들게 잡은 사냥감을 놓치지 않았고 곧장 그 여자를 끌고 와서 위자료와 빚을 갚기 위해 일을 시켰다고 한다. 하지만 일이 끝나도 집안일을 하고 시부모까지 상대해야 했다. 한편 아이들의 뜻에 따라 친권은 나에게 넘어왔고 좀 모자란 남편 덕에 일이 쉽게 풀렸다. 친권이 내 차지가 된 걸 알고 손주 내놔 이 도둑아! 시부모가 욕짓거리를 하자 내가 시끄러워. 당신들은 애들 평생 못 만날 줄 알아. 하고 호통쳤을 때 신혼 때부터 묵었던 채증이 내려간 것 같았다. 그로부터 2년 후 남편한테 연락이 왔다. 아무래도 불륜녀는 버티지 못하고 도망간 모양이었다. 이제 그 여자도 집을 나갔으니까 사양 말고 언제든지 애들 데리고 집에 돌아와. 응, 그래. 가끔은 애들 데리고 집에 찾아갈게. 는 어림도 없지. 내 이름은 민정. 남자친구인 철민이랑은 사귄 지 1년이 됐다. 철민이는 날 소중히 여겨주는 멋진 사람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 레스토랑에서 철민이한테 프로포즈를 받았다. 사랑해 민정아. 나랑 결혼해줘. 너무 기쁘다. 당연하지. 나도 많이 사랑해. 철민이의 프로포즈에 들뜬 나는 친구들에게도 그 소식을 전했다. 민정아 축하해. 꼭 행복해야 한다. 고마워.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철민이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민정아, 나 좀 도와줘. 무슨 일이야? 이럴 수가. 나 어쩌면 좋지? 진정해. 무슨 일인데? 내가 차로 사람을 쳤는데 보험 드는 걸 깜빡했지 뭐야. 그래서 당장 큰 돈이 필요해. 큰 돈? 얼마 정도 필요한데? 합의금으로 1억은 필요하대. 나 좀 도와줘 민정아.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근데 모아둔 돈도 없어서 이러다가 내 인생은 망하고 너랑 결혼도 못할 거야. 알았어. 시간을 조금 주면 나도 해결해 볼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미안해 민정아.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 이거 사실이지? 거짓말 아니지? 당연하지. 내가 민정이한테 거짓말을 왜 하겠어. 알았어. 기다려줘. 그래서 나는 예전부터 조금씩 모아뒀던 3천만 원을 통장에서 인출했다. 결국 나는 큰맘 먹고 아빠에게 말씀드리기로 했다. 아빠, 곧 결혼할 남자친구가 사고를 냈는데 내가 꼭 돕고 싶어. 아빠도 힘을 보태줘. 그러자 아빠는 흔쾌히 7천만 원을 내줬고 이걸로 얼른 도와주려무나. 아빠, 고마워. 1억이라는 거금을 구한 나는 철민이에게 전화했다. 철민아, 나 1억 모았어. 어디로 가져가면 돼? 상대방이 엄청 화가 나서 날 당장 경찰서에 끌고 가겠대. 따로 만날 시간은 없으니까 지금 내 계좌로 보내줘. 알겠어. 계좌 알려줘. 이렇게 나는 그 돈을 철민이의 계좌로 송금했다. 하지만 그 후로 철민이는 연락 한 통도 없었다. 설마 경찰에 체포된 건가? 불안한 마음에 근처 파출소에서 사정을 설명했지만 다른 서에도 그런 사람은 온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연락이 두절된 채 몇 날 며칠이나 시간이 지났다.
처음엔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걱정했지만 친구들에게 뜻밖의 얘기를 들었다. 민정아, 네 남자친구 철민 씨 행방이 묘연하다고 그랬잖아. 응, 걱정돼 죽겠어. 그게 내가 소문을 좀 들었는데. 어? 무슨 소문? 왜 유나라고 우리 대학 후배 기억나? 유나? 근데 그닥 좋은 소문은 없었는데. 마침 철민 씨가 사고를 내서 네가 돈을 보내줬다고 한 날에 둘이 차를 타고 어딘가로 갔대. 뭐? 나를 배신했다는 소리야? 그럼 돈은? 사고가 났다며? 그건 거짓말이 아닐까? 유나랑 둘이 짜고 너한테 돈을 뜯은 거지. 다른 친구도 둘이 큰 가방을 들고 은행을 나오는 걸 봤대. 말도 안 돼. 그러면 둘이서 짜고 나를 속였다는 말이야? 용서 못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는 자초지종을 아빠에게 설명했다. 그러자 아빠는 돈을 갈취한 건 물론이고 날 상처 입혔다는 사실에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전력을 다해 철민이를 찾기 시작했다. 반드시 찾아내라. 금쪽 같은 딸을 상처 입히다니 가만두지 않겠어. 네, 꼭 찾아내겠습니다. 그러자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아빠는 철민이의 거처를 알아냈다. 뻔뻔하게도 철민이는 나에게서 갈취한 돈으로 고급 아파트를 계약해 둘이서 알콩달콩 살고 있었다. 그 아파트 주차장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픈카에 탄 두 사람이 돌아왔다. 진짜 바보 같은 여자라니까. 우리한테 속은 줄도 모르다니. 도와달라는 오빠의 한마디에 1억을 덜컥 내주다니. 진짜 쉽다. 그러게, 내가 프로포즈 했더니 신나서 바보같이 다 믿던데. 아이, 액수를 더 크게 부를 걸 그랬나? 완전 아깝다. 그래도 지금이면 안 늦었지. 조금 더 뜯어내자. 자그마치 1억이나 줬잖아. 그 여자 분명 금수저일걸? 그 순간 험상궂게 생긴 남자들이 두 사람을 둘러쌌다. 뭐야? 오밤중에 우르르 와서 웬 민폐? 당신들 누구야? 우리 아빠 부하들이야. 너한테도 볼 일이 있지만 우선은 철민이한테 볼 일이 있거든. 민정아, 여긴 어떻게? 그건 내가 할 말이야. 너야말로 왜 여기 있는데? 사고는 어쩌고? 1억을 냉큼 받고 연락이 두절될 줄이야. 너랑 유나 둘이서 짜고 날 속인 거지? 아니야. 내 얘기 좀 들어봐. 글쎄, 난 들어줄지 몰라도 우리 아빠는 아닐걸? 조폭한테 돈을 뜯고 도망쳤잖아. 그 대가는 톡톡히 치러야 할걸? 조폭이라고? 맞아. 근데 괜히 안 좋게 주목받을까봐 평소에는 숨기고 있었거든. 그때 아빠는 부족한 돈을 곧바로 건네주며 이걸로 남자친구를 꼭 구하라고 하셨어. 그런데 넌 우리를 배신하고 유나랑 도망갔어. 날 배신한 건 물론이고 아빠의 마음을 짓밟은 것도 용서 못해. 그리고 부하들이 일제히 길을 트자 가장 뒤에 있던 아빠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 딸을 배신하고 헌신짝처럼 버린 게 니놈들이냐? 나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웃기지 마. 혼자서 발뺌하기는. 닥쳐라. 내가 볼 때는 둘 다 공범이야. 그럼 어디 돈을 돌려주실까? 얼른 1억이나 대령해라. 그게 없습니다. 없어? 이게 간땡이가 부었나? 아가씨를 물러보는 거냐? 아닙니다. 돈을 꽤 많이 써서. 그래, 남의 걸 빼앗은 주제에 없다고 입을 싹 닫지는 않겠지. 민정아, 어떡할래? 네 남자친구 과 후배인데 용서해 줄까? 민정아,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바람 피우지 않을게. 살려줘. 선배,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난 이제 쟤랑 결혼할 마음도 없고 저 여자도 어찌되든 상관없지만 돈은 돌려받아야지. 우리 딸이 그렇다면 이제 어떡할까나? 그렇게 아빠가 노려보자 두 사람은 공포심에 기절하고 말았다. 그 후 두 사람은 써버린 돈은 물론 위자료를 포함해서 1억 이상의 돈을 청구당했다. 그리고 유나는 아빠 지인의 가게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유흥업에 종사하며 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다. 물론 두 사람이 번 돈은 매달 아빠 부하들이 착실히 걷어들이고 있다.
유나는 매달 말이 되면 죄송해요, 용서해주세요 하고 아빠 부하한테 애원한다는데 다 자업자득이다. 자기들이 민폐를 끼친 만큼 열심히 일해서 갚아야지. 철민이는 위험하기로 악명 높은 인체실험센터에 끌려갔다고 한다. 싫어. 살려줘. 민정아. 매일 그렇게 울부짖는다고 하는데 이제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두 사람은 아빠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꿈에도 몰랐겠지만 사람의 마음을 짓밟은 죗값은 톡톡히 치러야지. 내 이름은 박소라. 몇 년 전 연휴 기간에 당시에 사귀던 남자친구와 서로의 집에 방문하기로 약속했었다. 하지만 그건 결혼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아직 대학생이지만 사귄 지도 1년 되었으니 가족들에게 서로 인사드리자는 정도의 느낌이었다. 우리 집에는 당시에 믹스견을 키우고 있었는데 노견이라서 집안을 터벅터벅 걸어다니거나 자기 집에서 낮잠을 자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가족들이 돌아올 때까지 1시간 정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남자친구를 거실에 앉아있게 했다. 그러다 워낙 사람을 좋아하던 우리 강아지는 나름 인사를 하겠다고 남자친구 쪽으로 슬금슬금 다가갔다. 아, 개 키우는구나. 이젠 다 늙었지만. 그래? 개를 좋아하나? 쓰다듬으려는 건가? 했는데 그는 강아지를 확 들어 올리더니 뒤집어 놓고는 배 위에 자기 한쪽 다리를 툭 올려두었다. 나는 깜짝 놀라서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치자 그가 걔한테는 누가 서열이 가장 높은지를 딱 알려줘야 돼. 자, 봐. 내가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얌전히 있잖아. 라고 말하며 강아지의 배를 발로 세게 찍어 눌렀다. 우리 아빠도 강아지를 뒤집어 놓고 발로 문지를 때가 있지만 그건 애정 표현이고 발로 쓰다듬는 그런 느낌이었다. 강아지도 그렇게 해주는 걸 좋아해서 항상 꼬리를 흔들곤 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게 아니라 슬리퍼를 신은 채로 까딱했다간 밟아 죽일 기세로 누르고 있었다. 하지마. 네가 서열이 높아서 얌전하게 구는 게 아니라 원래 저런 애라고. 나이도 들었고. 그러지 말라니까. 누가 주인인지 딱 알려주는 거라니까 그러네. 라며 실실 웃길래 그 태도에 너무 열받아서 주인은 우리 아빠지 네가 아니잖아. 그러자 강아지는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고 많이 아팠는지 낮은 목소리로 낑낑거리고 있었다. 그러자 그는 그걸 보면서 어딜 낑낑대. 개 주제에 말이야. 라고 말하며 강아지를 세게 걷어찼다. 그러자 강아지는 크게 깨갱하며 비명을 질렀다. 야, 뭐 하는 거야? 너 미쳤어? 뭘 하는 거야? 감히 인간한테 대드니까 버릇 고쳐주는 거잖아. 네가 그딴 짓을 하니까 그렇지.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야, 그냥 너 집으로 가. 뭐? 내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너 같은 놈을 미쳤다고 소개해줄까 봐? 헤어져. 야, 빨리 꺼지라고. 야, 적당히 해. 고작 개 하나 가지고 뭐 이리 난리야. 난리는. 너한테는 고작 개일지 몰라도 이 아이는 내 소중한 가족이라고. 가족을 발로 차는 인간을 내가 왜 부모님한테 소개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나는 그를 억지로 돌려보냈다. 집으로 돌아와 겁먹은 강아지를 꼭 끌어안고 괜찮니? 많이 아팠지? 강아지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일단 병원에 데려갔는데 다행히 아무 이상도 없다고 해서 안심했다. 부모님한테는 그가 급한 일이 생겼다고 적당히 둘러대놨지만 나는 이번 일을 계기로 그에 대한 사랑이 완전히 식고 말았다. 그딴 놈은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그 후 그에게서 몇 번씩 전화가 왔지만 헤어져. 난 이제 너 만나기 싫어. 라고 말한 후로 전화를 다 무시했다. 그러자 그는 대학교에 나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나를 마치 즐길 만큼 즐겨놓고 질리니까 쉽게 차버리는 쓰레기 같은 년이라는 둥. 그렇게 다 갖다 바쳤더니 돈이 없다는 이유로 버림받았다는 둥. 여러 거짓 소문을 마구잡이로 퍼뜨려서 나는 주위의 눈총을 받게 되었다. 내 편이었던 친구는 내가 평소에 강아지를 귀여워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번에 그가 한 비도덕적인 행동을 들었기에 뭐야 걔는? 쥐가 잘못해놓고 왜 네 탓을 하고 있대? 미친 거 아니야? 됐어.
난 네가 믿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솔직히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일일이 사람들에게 강아지 얘기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소문이 잠잠해지기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마주치기만 하면 야, 저기 쓰레기 년 있다. 남자를 우습게 보는 년이라니까 아주. 라고 말했고 그때마다 나를 보는 차가운 시선들은 솔직히 좀 힘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내게 말을 걸었다. 혹시 박소라? 네, 맞는데 누구세요? 아니, 네가 남자를 우습게 한다는 소문을 들었거든. 아, 그런가 봐요. 근데 또 여자애들은 남자 쪽이 잘못했다고 열변을 토하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궁금해져서 말이야. 친구들이 내가 모르는 곳에서 열심히 오해를 풀어주고 있다는 말을 듣고 기뻤다. 그래서 솔직하게 이번에 있었던 일과 그 일을 계기로 남자친구에게 수모를 겪고 있는 거라고 얘기했다. 그건 좀 심했네. 믿어주시는 거예요? 뭐 그렇게 친구들이 발벗고 나서서 감싸줄 정도면 거짓말은 아니겠지. 그리고 방금 그 얘기 듣고 확실히 느꼈어. 그 일을 계기로 지성이와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지성이도 강아지를 참 좋아하는데 본가에도 소형견이 2마리 있다고 한다. 다음에 강아지 좀 보러 가도 될까? 응. 아직 가족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있었지만 그때 일을 겪은 후로 전남친한테 애정이 식었다는 사실과 친구가 강아지를 보러 오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전하자 강아지를 좋아한다는 말에 호감을 가지고 크게 환영해 주었다. 우리 집 강아지도 지성이의 냄새를 맡더니 마음에 들었는지 딱 달라붙었다. 한편 대학에서는 여러 소문이 돌았지만 지성이도 여러 사람들에게 사실을 설명해 주어 나중에는 거짓 소문이 싸그리 사라져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레 친구에서 애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변함없이 전남친은 내 욕을 하고 다니지만 친구들과 지성이가 차분하게 설명해 준 덕에 전남친이 나쁜 놈이라는 소문이 오히려 더 커지게 되었다. 그 후 전남친이 휴학을 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들어보니 사촌형 집에 놀러 갔다는데 거기는 우리 집처럼 개를 키우고 있다는데 심지어 도베르만이라고 한다. 전남친은 강아지 때문에 나한테 차인 것이 한이었는지 우리 집에서 그랬듯이 견주가 잠깐 마실 것을 준비하는 동안에 또 그놈의 서열 정리를 하려고 도베르만을 발로 찼다가 화가 난 도베르만에게 왼쪽 다리를 제대로 물렸다고 한다. 그는 끔찍한 목소리로 으악! 하며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발로 차면 당연히 물리지. 우리 강아지야 워낙 착해서 안 물었던 거지 도베르만의 배를 차는 건 거의 자살 행위에 가까운 일이다. 사촌은 크게 화를 내며 우리 강아지한테 뭐 하는 짓이야? 라며 쓰러져 있는 전남친을 향해 소리쳤다고 한다. 결국 사촌형의 아내분이 곧바로 구급차를 불러준 덕에 다행히 그렇게 깊은 상처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먼저 발로 차서 시비를 건 쪽이 잘못인 건 명백하니 오히려 역으로 소송을 당했다고 한다. 예전처럼 걸을 수 없게 된 전남친은 당분간 원격 수업을 받게 되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번 일로 완전히 개가 트라우마가 되었는지 길에서 개만 보면 아무리 크기가 작더라도 으아! 일로 오지 마! 라면서 도망부터 친다고 한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 사건과 친구들이 오해를 풀어준 것들이 겹쳐서 이제는 완전히 전남친이 차가운 시선을 받게 되었는데 전 여친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렸는데 알고 보니까 글쎄 여자친구가 키우는 개를 학대해서 차였던 거래. 우와, 진짜 쓰레기다. 동물을 괴롭히다니 인간 말종이네, 말종. 이렇게 비난이 커져 결국 대학도 다니지 못하고 낙제하고 말았다고 들었다. 나와 지성이는 그 후로도 잘 사귀었고 지성이네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렸다. 그 소형견 2마리는 너무 귀여워서 죽는 줄 알았다. 지성이의 부모님도 어머, 귀여운 아가씨네. 잘 부탁한다. 라며 친절하게 맞이해 주셨다. 그 후 나는 지성이와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게 되었다. 우리 집에서 키우던 노견은 우리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은 후 얼마 뒤에 조용히 숨을 거두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나와 가족들 그리고 지성이와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하게 천국으로 여행을 떠났다. 지금은 천국에서 우리를 지켜봐주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나는 남편과 딸과 셋이서 살고 있다.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나도 일을 하고 있었지만 출산 후에는 일단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랬더니 남편이 네가 일을 그만두면 수입이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내가 돈 관리를 할게. 라고 말했다. 뭐 그래도 상관은 없겠다 싶었던 순간 남편은 어이가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앞으로는 이걸로 식비 좀 어떻게 해봐. 에? 고작 5만 원으로? 일주일에 5만 원이면 또 모를까 달에 5만 원으로 먹고 살으라고? 그건 불가능해. 가능해. 나는 혼자 살 때 3만 원으로도 여유 있게 살았어. 안 된다고 하는 건 네 노력이 부족한 거야. 지금은 전업주부니까 그걸로 알아서 좀 해봐. 아니 무슨... 월 5만 원이라는 말은 일주일에 고작 만 원밖에 못 쓴다는 소리다. 그 후로도 내가 불가능하다고 여러 번 설득을 시도했지만 남편은 결국 10원도 주지 않았다. 심지어 통장까지 빼앗겨버려 나는 정말로 그 5만 원으로만 한 달을 버틸 수밖에 없었다. 나아가 남편은 5만 원밖에 주지 않는 주제에 뭐야 이게 다야? 어떻게 사람이 이딴 것만 먹어? 어쩔 수 없잖아. 당신이 5만 원밖에 안 주는데 일주일에 고작 만 원밖에 예산이 없다고. 핑계대지 마. 그건 네가 조절을 잘 못해서 그런 거지. 정말로 절약을 잘하는 사람은 이 정도도 거뜬하게 해낸다고. 참, 나보다 절약을 못하다니 정말 주부가 맞나 몰라. 5만 원밖에 안 주는 주제에 남편은 그 후로도 내게 매번 잔소리를 해왔다. 때로는 오늘은 샤브샤브 해줘. 못해. 그게 돈이 얼마나 드는데. 네가 잘 분배를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길래 나는 쌓여온 스트레스가 터지고 말았다. 잘 들어. 당신이 매달 3만 원으로 살아온 건 맨날 컵라면만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게다가 혼자 사니까 가능했던 거겠지. 아니, 나는 매일 여러 가지 음식을 먹었다고. 그리고 1인분이든 2인분이든 한꺼번에 만드는 거니까 상관없잖아. 너는 네가 못하는 일에 대해 변명하고 있을 뿐이라고. 남편이 계속 그렇게 말하자 나도 내가 이상한 건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 남편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것도 한심해서 나름 열심히 노력했다. 하지만 남편과 아이는 어떻게든 먹인다고 해도 내 몫까지 챙기기에는 식비가 턱없이 부족했다. 그렇게 나는 점점 야위와 같다. 밥을 제대로 못 먹는 탓에 영양이 부족해진 나는 눈앞이 어질어질했다. 하지만 남편은 육아를 전혀 도와주지도 않는다. 그런 주제에 야, 너 전업주부면서 집안 꼬라지가 왜 이렇게 더러워? 애 장난감도 거실에 두지 말라고. 진짜 못 써먹겠네 정말. 라고 하는가 하면 요새 너 때문에 밥상이 너무 초라하니까 그냥 나가서 먹고 올란다. 라는 말만 하기 바빴다. 게다가 밥이 맛없어서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이유로 남편은 담배도 늘었다. 남편은 내게 주는 식비로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만 생각하고 내가 몇 번이고 너무 부족하다고 말을 하고 영수증과 가계부를 보여줘도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믿어주려고 하지도 않았다. 딸도 아직 어린데 이대로 가다간 양도 영양도 부족해질 건 눈에 뻔히 보였다. 이제 내 정신은 한계까지 와서 나도 모르게 애 앞에서 울고 말았다. 그때 우연히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그러자 딸이 제멋대로 전화를 받더니 여보세요, 할머니? 라고 얘기를 시작했다. 잠깐 얘기를 나누더니 엄마 울어, 밥 없다고 울어 라는 말을 하고 말았고 깜짝 놀란 시어머니가 나를 바꿔달라고 하신 듯했다. 나는 울음을 꾹 참으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밥이 없다니 무슨 말이니? 돈이 없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듯 쏟아져 나와 시어머니께 전부 털어놓고 말았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뭐가 어째? 당장 거기로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전화를 끊으셨다. 우리 집과 시댁은 지하철로 2시간 거리니 그렇게 쉽게 오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다. 하지만 명절에는 매번 반드시 찾아가 인사를 드렸고 시어머니도 참 좋은 분이었다.
나는 한바탕 운 다음 시어머니가 집으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정말 바로 달려오고 계신 건지 전화를 받지 않으셨다. 그리고 남편이 일을 마치고 돌아올 시간이라 냉장고에 있는 것들로 열심히 밥을 만들었는데 일단 남편이 먼저 돌아왔다. 남편은 식탁 위에 차려진 요리를 보자마자 와, 보기만 해도 입맛 떨어진다. 진짜 너무 맛대가리 없어 보이는데 너도 요리 좀 배워라 제발. 남편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초인종도 안 누르고 들어오셨는지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엄마, 여긴 어떻게 왔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예린이한테 다 들었는데 밥이 없다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설마 빚이라도 만든 건 아니겠지? 무슨 소리야. 오히려 절약한다고 바빠 죽겠는데 얘가 제대로 따라주지도 않잖아. 밥도 개떡 같은 것만 만들면서 맨날 돈 타령만 하고 전업주부면서 이런 것도 못 해내는데 나만 불쌍하지 뭐. 절약? 뭘 절약하고 있는데? 식비지 뭐. 아가, 식비 절약하고 있는 거 맞니? 근데 예린이가 밥밖에 안 먹고 있는 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철호 씨가 매달 식비를 5만 원으로 정해놨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돈이 딸려서요. 5만 원? 매주 말고 매달? 세 식구 식비를? 무슨 말이야 엄마. 나는 혼자 살 때 매달 3만 원으로 잘만 먹고 살았는데 그냥 얘가 돈 씀씀이가 해픈 거라니까.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면서 무슨 말이야 그게. 네가 3만 원으로 먹고 살 수 있었던 건 내가 반찬을 해서 보내주니까 그랬던 거 아니야.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주먹으로 남편을 있는 힘껏 후려쳤고 남편은 그대로 나가 떨어졌다. 사실 시어머니는 복싱을 하셨던 분이다. 그래서 마른 체형이지만 근육이 탄탄하시다. 식탁 저편까지 날아간 남편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프잖아 엄마. 뭐 하는 거야? 처 맞아도 싸지. 네 아내가 이렇게 말랐는데 지금 뭐? 돈 씀씀이가 해퍼? 그건 너겠지?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남편에게서 통장과 지갑을 모두 빼앗아 확인하셨다. 너 입으로만 절약절약하면서 떠들어 놓고는 이건 뭔데? 남편의 지갑 속에는 카드 현금 서비스로 뽑은 돈 명세서나 자기 취미를 위해 쓴 카드 대금 명세서가 나왔다. 이걸 보고 나도 화가 치밀어 올라 말도 안 돼. 나한테는 그렇게 절약하라고 노래를 부르더니 자기는 혼자서 빚지고 아무렇게나 돈을 막 쓰고 다녔다고? 내 돈으로 쓰는 건데 왜 네가 난리야?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머릿속에서 이성이 툭 끊겼다. 미안한데 난 이제 더는 당신이랑 결혼 생활 못하겠어. 이혼하자 우리. 그래, 그러는 게 좋겠다. 이딴 쓰레기 같은 놈이랑 얼른 헤어져 버려. 나도 돌아가서 철호 아빠한테 다 말해야겠다. 뭐? 아니 잠깐만. 아버지한테? 아니 지영이 너도 잠깐만 있어봐. 이혼이라니 농담이지? 농담으로 들려? 미안한데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서 대화하자. 위자료도 다 청구할 거니까 각오해. 아니 있어보라니까. 이혼을 결심한 내게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이딴 놈한테 시집 오게 해서 미안하구나. 이 자식은 내가 데려갈게. 싫다고. 닥치고 따라와. 남편은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끌려갔다. 그러고 보니 시아버지는 심지어 프로 복서 출신에 지금도 복싱장을 운영하고 있었지 참. 잘 생각해보니 남편이 우는 이유가 이해가 갔다. 그 후 본가로 돌아간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기절할 때까지 두들겨 맞았다고 한다. 그리고 회사도 강제로 그만두게 만들고 처음부터 가정교육을 다시 받기로 했다고 시어머니께 들었다. 시어머니는 이혼한 후로도 지영이 네가 일거리를 찾아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월세 다 내줄 테니까 안심하렴. 사과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정말 미안하구나 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 후 남편에게서 위자료도 받아내 복직하기 전까지 딸과 함께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다. 남편은 그 후에 위자료를 내기 위해 복싱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매번 멍투성이가 될 때까지 연습 상대로 일하고 있어서 울지 않는 날이 없다고 한다. 완전 꼴 좋다.
내 아내는 원래부터 아들 교육에 매우 엄격했다. 나도 아이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아내를 믿고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생인 아들이 아내에게 자신의 통장과 카드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아내는 딱 잘라서 거부하고 있었다. 참고로 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용돈으로 1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전부 아내가 저축하고 있었다. 그러다 아들이 자기 친구들에게 본인 통장을 부모한테 맡긴다는 사실에 대해 놀림을 받아 스스로 관리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나는 그것에 대해 딱히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다. 이제 아들도 조금만 더 있으면 어른이니까. 하지만 아내는 이상하리만치 아들의 통장을 절대 주려고 하지 않았다. 아내 왈, 그 돈은 아들이 결혼할 때 줄 거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 아들에게 통장을 줘버리면 지금까지 쌓아온 돈도 다 인출해서 써버릴 테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고등학생이나 되면 갖고 싶은 물건도 꽤 많을 테고 돈도 많이 들 것이다. 게다가 스스로 알바를 해서 모은 돈이니 솔직히 좀 쓰면 어떤가 하는 생각은 있었다. 게다가 아들의 알바비 외에도 명절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받은 용돈까지도 전부 저축하고 있었다. 아내는 아들이 지금까지 얼마 모았는지 보고 싶어 라고 말해도 보면 쓰고 싶어지기 때문에 안 돼 라고만 한다. 처음에는 그런 대화만 이어졌지만 아들이 자기 통장을 달라고 말할 때마다 아내가 너무 히스테릭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일단 아들을 진정시키고는 아빠가 줄 테니까 며칠만 기다려줄래? 라고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이 알바를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게다가 매월 30에서 60만 원 정도 저축하고 있을 테니 이것저것 탑하면 통장에는 못해도 1,000만 원 정도는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아들이 그걸로 뭔가 비싼 걸 산다고 해도 자신의 돈으로 사는 것이니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 아무리 아내가 보수적인 성격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아들의 통장에 집착하는 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아내가 내주지 않는다면 그냥 억지로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아들의 통장은 아내가 항상 열쇠로 잠근 수납장에 보관하고 있었다. 물론 잠겨 있긴 해도 그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있었기에 아내가 친구와 놀러 나간 틈을 타 그 수납장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아들의 통장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통장을 열어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잔고가 7,960원밖에 없는 것이었다. 에? 뭐야 이거? 통장 안의 돈은 한 번에 큰 돈이 나간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수십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다. 대체 아내가 그 돈을 어디에 쓴 것인지 최대한 떠올려 보았지만 뭔가 명품백을 산 적도 없고 택배로 뭔가 오는 일도 딱히 없었다. 내 월급은 많지는 않더라도 그렇다고 적지도 않아서 우리 가족이 생활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아들에게 통장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를 드디어 알게 되었다. 아내가 멋대로 갖다 썼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확실했으니 나는 우선 아내에 대해 조사해보기로 했다. 집에서 쓰지 않는 거라면 남은 건 불륜밖에 없다. 솔직히 내 아내가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일단 핸드폰을 확인해보기로 했다. 참고로 아내와 결혼한 지 꽤 오래되었지만 핸드폰은 사생활의 영역이라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만져본 적은 없었다. 그래서인지 아내는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걸어두지도 않았기에 나는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자 딱히 흥신소등에 의뢰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확고한 불륜 정황들이 쏟아져 나왔다. 들어본 적도 없는 남자와 카톡을 주고받은 데다가 심지어 육체적인 관계도 맺은 듯했다. 가까운 모텔부터 먼 모텔까지 언급된 모텔 이름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니었다. 그리고 아들 통장과 대조해가며 돈이 인출된 날을 기준으로 카톡 기록을 찾아보자 역시 그날에 딱 맞춰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 아내는 아들이 열심히 번 돈을 불륜을 저지르는 데 쓴 것이다. 너무나도 쓰레기 같은 아내의 행각에 구역질이 났다. 게다가 사진도 몇 장 있어서 아내가 목욕을 하는 동안에 전부 스샷을 찍어 내 핸드폰에 전송해 놓았다. 그리고 아들 통장에서 돈을 빼내기 시작한 시기와 아내가 바람 피우기 시작한 시기가 정확히 일치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제는 고등학생이나 된 아들에게 언젠가는 들킬 수밖에 없을 테니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아내 일을 말해주었다. 그러자 당연히 아들은 크게 화가 났고
두 번 다시 아내 얼굴도 보기 싫다고 말했다. 아들과 대화를 나눈 다음 날은 마침 아들의 알바비가 들어오는 날이었다. 그러자 아내는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통장에 들은 돈은 이미 다 써버려서 남자랑 갈 모텔비가 없었는지 아들에게 이번 달 알바비는? 용돈은 10만 원만 준다고 했잖아. 이번 달은 얼마나 받았니? 라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아들이랑도 얘기는 했지만 이제 우리 아들도 고등학생인데 통장은 본인한테 주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니까 이제 돈 맡아줄 필요도 없고 빨리 통장이나 돌려줘. 라고 말하자 아내는 또다시 난리를 부리며 안 돼. 통장 주면 분명 또 멋대로 갖다 쓸 거라니까. 내가 얘 결혼할 때까지 갖고 있겠다고 했지? 됐고 빨리 가져와. 아니면 못 가져올 이유라도 있어? 그런 건 아닌데 나는 내 새끼를 위해서 말하는 거잖아. 당신한테 그런 말을 들을 입장은 아니라고. 그럼 빨리 가져오라니까. 라며 내가 크게 소리치자 왜 그래? 소리 지를 것까지는 없잖아. 소리 지를만 하지. 당신이 애한테 통장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얼굴이 새파래지더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하도 당신이 통장을 안 주길래 내가 직접 확인해보니까 통장에 몇천 원밖에 안 들어있어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돈을 인출한 날을 찾아보니까 당신이 외도한 사실이 수두룩하게 나오더만. 뭐야? 남의 핸드폰을 함부로 봤나 보네? 이건 사생활 침해라고. 당신이 할 말은 아니지.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모아온 돈이랑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남자랑 놀아나는 데에나 써놓고 무슨? 태도가 그래도 돼 지금? 그러자 아내는 그 자리에 있던 아들에게 아니야. 아빠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엄마가 조금 꺼내 썼을 뿐이야. 라며 열심히 변명을 했다. 아들은 차가운 눈으로 아내를 내려다보며 이제 얼굴도 보기 싫어. 당신이랑은 연 끊을 거야. 왜 그러니? 당신도 뭐라고 말 좀 해봐. 미안한데 나도 아들 생각에 동의해. 당신 같은 쓰레기랑은 이혼해야겠어. 이 집은 내 부모님 집이니까 내일 당장 나가줘. 잠깐만. 알겠어. 다 돌려줄게. 그니까 봐줘. 돌려준다고? 전업주부인 당신이 무슨 수로 돌려줄 건데? 우리는 부부잖아. 부부는 곤란을 함께 극복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니까 제발 좀 살려줘. 여기서 쫓겨나면 갈 곳도 없어 나는.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 부모님한테는 이미 전화로 사정을 다 설명드려놨어. 거짓말. 거짓말이라고 믿고 싶은 건 이쪽이야. 하여튼 내일 안 나가면 너희 부모님이 직접 데리러 오실 줄 알아. 장인 장모님은 엄청 엄한 분들로 아내는 어릴 적부터 이토록 엄한 부모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했고 결혼하고 나서는 친정과 거리를 두고 지냈다. 그러니 부모가 올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자마자 덜덜 떨면서 무릎을 꿇고는 안 할게. 이제 절대 안 그럴게. 돈도 다 돌려주겠다니까. 사람이 왜 이리 멍청해. 앞으로 당신은 아들 돈이랑 내 위자료 그리고 직접 먹고 살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게 당연한 처사잖아. 잔말 말고 부모님이랑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안 돼. 아내는 목 놓아 울어댔지만 다음날 찾아온 부모님에 의해 강제로 본가로 돌아가게 되었다. 돌아갈 때 장인어른이 아들에게 네 엄마가 이런 짓을 하다니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자, 이거 받으렴. 라고 말씀하시며 아내가 쓴 1,000만 원을 아들에게 건넸다. 불륜으로 더러워진 돈을 손주에게 돌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야. 라며 내게도 머리를 숙이셨다. 그 후로 나는 아내의 불륜 상대의 회사와 집에 내용 증명과 그 돈이 아들 돈이었다는 것도 다 적어서 보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상대의 가정도 무너지고 회사에서도 잘린 듯했다. 전처는 도망칠 수 없는 부모님 곁에서 필사적으로 일을 해가며 매달 위자료를 보내고 있다. 나와 아들은 둘이서 살아가게 되었지만 아들도 이제 고등학생인 만큼 의외로 비뚤어지지 않고 잘 지내고 있다. 아들에게 부모의 밑바닥을 보여줬으니 앞으로 나는 아빠로서 멋진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줄 생각이다. 나이보다 한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언니를 얼마 전에 1년 만에 만났다. 근데 이번에 만났을 때는 오히려 나이보다 10년은 더 어려 보였다. 아내는 원래 형부한테 언어폭력을 당해왔다.
1년 전까지 언니는 회사와 집안일을 다 떠안은 상태로 야근까지 소화했었다. 반대로 형부는 야근을 안 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서 항상 정시 퇴근을 했다. 그런데도 언니가 야근을 하느라 7시 반 정도에 돌아오면 항상 왜 밥이 준비 안 돼 있는 거야? 너 주부 아니야? 말이 돼 이게? 왜 이런 간단한 것도 못하냐 너는? 뇌가 없냐? 무슨 짐승도 아니고 진짜. 라고 언니를 쪼아댔다. 그 외에도 형부는 항상 언니에게 일하고 싶어. 애초에 네가 일하고 싶다고 그래서 허락해 준 거잖아. 일한다고 집안일을 안 해도 된다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하란 말이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언니가 일하는 이유는 형부가 다니는 회사가 너무 박봉이라 외벌이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형부는 그렇게 입만 살아서는 자기는 컵 하나를 안 꺼내온다. 집안일이 쌓여도 전부 언니 탓만 했다. 참고로 집을 어지르는 건 형부와 중학생 된 조카였다. 거기에 더해 사돈어른도 언니를 엄청 못살게 굴었다. 항상 불시에 찾아와서는 보영아, 너는 어쩜 이렇게 게으르니? 좀 빠릿빠릿하고 야무진 며느리였으면 얼마나 좋아. 라며 코웃음을 치곤 했다. 형부는 여자인 언니가 가사를 완벽하게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형부와 사돈어른이 그런 느낌으로 언니를 대하고 있으니 당연히 조카도 언니를 우습게 보고 야, 내 방 청소 좀 해놓으라고 말했잖아. 왜 안 해놨냐고 이 쓰레기년아. 라며 언니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형부는 그걸 보고도 못 본 채 했다. 나는 몇 번이고 언니에게 이혼하라고 말했지만 부모님은 우리가 중학교 때 돌아가셔서 본가도 없고 나도 이미 결혼한 데다가 남편 직장 근처로 이사 갔기 때문에 언니가 사는 곳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래서 언니는 스스로 일해서 번 돈으로 조금씩 저축을 해나갔다. 나와 함께 살자고 말해도 항상 단호하게 거절했다. 형부와 사돈어른에게 세뇌당해 있던 조카는 머리는 조금 좋았는지 대학에 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한 게시판을 보고 난 후에 상황이 뒤바뀌었다. 그날 언니는 조카의 방을 치우기 위해 방에 들어갔는데 컴퓨터가 대기 화면으로 되어 있었는지 마우스를 살짝 건드렸다가 화면이 켜졌다고 한다. 그래서 봤더니 형부와 사돈어른과 함께 언니를 욕하는 대화 내용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와 있었다고 한다. 그 순간 열심히 살았던 언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졌다. 한 달 후, 조카의 진로 면담이 있었다. 조카는 추천 입학을 노리고 있었고 학교 측에서도 거의 확실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 언니는 제 아들을 대학에 보낼 생각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선생님은 그대로 굳었고 조카는 뭐라는 거야 이 미친 아줌마가? 돌았어? 라며 본 모습을 드러냈다고 한다. 그래서 언니가 엄마인 저를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이런 식으로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았을 때 여태까지 열심히 살아온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아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든가 해서 다니겠다고 하면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학이 의무교육도 아닌데 이제 저는 더 이상 돌봐줄 생각이 없어요. 라고 말하며 핸드폰으로 게시판 사이트를 틀어서 보여주었다고 한다. 그 게시판에는 언니를 모욕하거나 나아가서는 일을 못하게 되면 보험 걸어서 죽이면 된다는 글까지 있었다. 조카는 얼굴이 파래지고 교사도 충격을 받아 어리빠진 상태에서 언니는 핸드폰을 회수해 돌아갔다. 당연히 조카의 추천 입학은 취소되었다. 그걸 알게 된 형부와 사돈어른은 무서운 얼굴로 언니에게 따지고 들었다. 넌 지금 아들내미 인생을 망친 거야. 당신이랑 어머님이랑 짜고 내가 쓸모 없어지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애가 내 아들이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당연히 당신도 내 남편이라는 생각은 안 되니까 이혼하자 우리. 웃기지 마. 네가 나랑 이혼한다고 혼자 먹고 살 수 있을 줄 알아? 그건 내가 할 말인데. 그리고 당신이 이혼을 거부할 수는 없을걸? 뭐라고? 당신 동료 주형 씨 아내분이랑 내가 친구인 건 알고 있지? 그 사람한테 이 사이트를 알려줬거든?
그랬더니 이런 가족은 빨리 버려버리라고 말하더라. 지금까지 꼭 참아왔는데 이제 나도 더는 한계야. 뭘 보여주고 앉았어? 그딴 거 보여주면 우리 인생도 끝나는 거라고. 빨리 가서 오해였다고 말하고 와.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그래야 하는 건데? 그렇게 두려우면 직접 해결하든가. 그렇게 말하고 언니는 집을 나왔다. 그 당시에는 막 집을 나온 상태여서 지낼 곳도 없는 언니가 걱정되었지만 앞으로 혼자 살려면 일을 쉬면 안 될 테니 근처 모텔에서라도 잠깐 지내면 되니까 걱정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곧바로 언니의 사정을 알게 된 직장 상사가 회사에 얘기를 해준 덕분에 회사 측에서 곧바로 풀옵션 기숙사를 준비해 주었다고 한다. 언니가 나간 후 조카는 성격이 그따위인지라 매일 학교에서도 잘난 척하며 성적이 낮은 애들을 놀렸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추천이 취소되어 그간 놀림을 당해왔던 아이들의 비난을 한 몸에 받게 됐는데 나중에는 학교도 나가지 않게 되어 방구석 폐인이 되었다고 들었다. 자신의 악행이 그대로 본인에게 다시 돌아온 거지 뭐. 형부는 언니를 때리지는 않았지만 조카는 실제로 언니에게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정말 통쾌했다. 사돈어른은 언니를 괴롭혀온 사실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다 들켜 아무도 다가오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시어머니가 밖을 나가기만 하면 저 사람 며느리를 괴롭히고 죽이려고까지 했대. 우와, 미쳤나봐 진짜. 저런 인간은 절대 없기만 안 돼. 라며 수군대는 탓에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게 되었다. 그리고 형부는 언니에게 폭언을 퍼붓고 나중에 쓸모없어지면 보험금을 타기 위해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다는 소문이 퍼졌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쟤 지 와이프 죽이려고 계획 짜고 있었대. 근데 아내분이 엄청 착하고 좋은 사람이던데. 돌았나 봐. 인간의 탈을 쓴 악마네. 라는 소문이 쫙 퍼져서 그런 인간을 회사에 두면 이미지가 깎인다는 이유로 결국 해고까지 당했다고 한다. 형부는 언니에게 우리가 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책임져. 위자료 내놓으라고. 라며 울부짖었다고 하는데 정작 본인이 언니 변호사로부터 폭언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당하는 꼴이 되었다. 인터넷에 올린 글도 내용이 너무 악질적이라 경찰에까지 얘기했다고 들었다. 언니는 어릴 때부터 쭉 매일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는데 인터넷 게시판과 일기가 증거가 되어 형부로부터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다. 그 후 돌싱이 된 언니는 열심히 일에 매진했다. 형부와 함께 있었을 때는 전화를 해도 항상 목소리에 힘이 없었는데 1년 만에 만난 언니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활기가 넘쳤다. 언니는 이혼한 후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자격증도 따서 지위도 더 높아졌다고 한다. 1년 전에 전화로 얘기할 때는 항상 어두웠지만 요새는 하루가 다르게 목소리도 밝고 활기를 되찾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 소문에 의하면 결국 조카는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방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가는 탓에 살만 뒤룩뒤룩 쪄가고 있다고 들었다. 형부는 그 후로 다른 직장을 구했지만 또다시 언니에 관한 소문이 퍼져서 3개월도 못 채우고 그만두었고 지금은 대인공포증을 앓게 되었다나 뭐라나. 그럼에도 일을 안 하는 아들에게 들어가는 식비가 너무 많아 억지로라도 일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 정신병에 걸려 입원했다고 들었다. 형부나 조카나 사돈어른이나 지금까지 언니를 그렇게 대해온 것에 대한 벌을 받은 거라고 생각한다. 그저 자업자득이다.